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. 1년에 한 해에 수입되는 영화가 뭐 한 10편인가 20편 이내로 딱 제한이 되어 있었고 외국 영화. 우선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. 아니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게 엄청 어려웠죠. 그러니까 그 노벨바그라든가 뉴 저먼 시네마라든가 말만 들었지 영화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그런 영화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프랑스 문화원에서 프랑스 영화들을 노벨바흐 영화들과 그 이후의 영화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루에 뭐 2번씩 4번씩 계속 틀어줬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연 영화를 보러 갔던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문화원이 그렇게 이제 좀 잘 되니까 독일 문화원 쪽에서도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, 그리고 독일 영화가 그 당시에 1980년 전후 해서 굉장히 부흥이 있었어요. 그 전에는 좀 독일 영화가 그래서 있나 없나 그랬는데 그 새로운 독일 영화 그래가지고 파스빈더나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오면서 막 주목을 받았거든요. 그러면서 독일 문화원에서도 이제 그 영화들을 이제 틀기 시작했고, 우리들도 이제 관심을 가졌고, 뭐 그 파스빈더 영화라든가 슐렌더르프 영화 이런 거 말만 들었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거기 이제 독일 문화원에서 상영을 하니까 거기 보러 이제 몰려들고, 거기서 몰려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히 이제 안면도 익히고 영화를 보는 것들이 주가 되어서 이제 그런 프랑스 문화원 또 독일 문화원 이런 데서 그런 그 영화 그 지망자들, 동호인들 뭐 그러면서 애호가들, 매니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었습니다. 주된 동력은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, 그거였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독일 문화원장 하시던 분이 그 프랑스 문화원에서 그 운영되는 거에 좀 자극을 좀 받았고, 그리고 이제 독일 영화가 이제 새로 그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영화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널리 알리고 사람들 또 몰리고 이제 영화인도 초대도 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,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좀 지원도 해서 그 당시 유현목 감독님이라든가 또 변인식 선생님 그리고 장석용 씨라고 있었어요. 동서영화연구회에서 만든 그 회보가 있었어요. 타블로이드 같은 이런 4면짜리 이런 정보지 같은 거였었죠. 정기간을 했었는데 그걸 3번인가 발행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, 그러고서 이제 그 중단됐거든요. 동서영화연구회가 굉장히 그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었어요.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막 그러는 모임이었고, 그러면서 동서영화 회보 3회까지 낸 그 회보 화보 중심으로 썼던 그 뭐 정성일 씨라든가 뭐 강한섭 씨라든가 또 평론 나중에 하게 된 전향준 씨도 물론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도 있었고 뭐 이제 영화도 나도 있었고, 그다음에 연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 이제 유현목 감독님 제자분들, 동국대학교 그때 이제 유현목 감독님이 교수셨으니까 여기 크레딧에 나오는 보면 이제 이공희 씨라든가 김홍준 감독도 영화 볼 기회가 있으면 많이 다녔었고요. 그다음에 홍기선 감독도 이렇게를 비롯해 거기 보면 그 서울대 그 서울영화 집단 멤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여기 보면 이제 문월립 교수라고, 문월립 교수 동대 교수죠. 보면 이 영화에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. 김영대라는 친구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다니던 서울영상집단 멤버였는데, 그래서 많이들 왔었죠. 와서 참여하고 그랬었는데, 이게 열린 그 모임이었으니까 누구나 뭐 언제든지 참가하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책임 있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단편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죠. 단편 영화를 거기서 만들게 되어서 이 환상의 벽이 동서영화연구회 작품으로 이제 지금 남게 된 겁니다. 이 독일문화원의 동서영화연구회가 한 3년 정도 운영되었는데 거기서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고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지원을 독일문화원 쪽에서 하여튼 뭐 재정적인 지원이겠죠. 공간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
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 독일 문화원 측에서 장비를 대주고 촬영 장비를 대여를 내준 거겠죠. 그다음에 준비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공간, 그다음에 촬영 장소도 제공하고 나중에 완성된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제 진행될 수가 있었죠. 동서영화연구회에서 영화를 보고 그러면 안 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모임을 이제 하면은 뭐 자유롭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죠. 영화를 본 사람들은. 그러면서 이제 영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좀 더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런 거에 많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. 기획을 해보자. 각자 원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내보자.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냈어요. 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홍기선 감독이 썼던 그 당시 제목이 뭐 엑스트라의 비애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홍기선 감독이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. 어떤 엑스트라와 같은 어떤 그런 비주류의 어떤 그런 거 같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홍기선 감독이 최초의 시나리오를 썼어요. 그래서 그게 제출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 돌려 읽었어요. 거기 또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 정성일 씨가 황철민인가 뭐 하여튼 둘이 같이 썼나 하여튼 그분들이 그걸 각색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엑스트라에 비해 더하기 플러스 뭐 하고 그런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서 또 각색을 했습니다. 정말 이건 난해했죠. 아주 난해한 그런 어떤 홍기선 감독 작품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일은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구성의 어떤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좀 이렇게 막 그냥 난해하게 고다르 감독 영화의 어떤 이런 것처럼 막 좀 난해하게 들어붙은 그런 이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난해하냐, 이렇게 이게 바람직하냐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만들자고 막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내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연출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. 달리 내가 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16mm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. 당시에. 제가 그때 강해남 쪽을 이제 만든 이유였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가 이제 자꾸 연출을 맡게 되었고서 나도 의견을 내고 막 그랬는데 홍기선 감독이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나중에 정선희 씨가 이렇게 했던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섞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고쳐서 이제 각색을 해서 고쳐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썼던 걸 기억합니다. 그래서 시나리오 고쳤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 홍계상 감독도 불만이었고 정성은 씨도 불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각본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라고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홍기선 감독의 그 그림자라고 그래야 되나 색깔 홍기선 감독의 영향이 그냥 남아 있고요. 그 작품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. 내가 보기에는. 그다음에 정선희 씨의 어떤 그런 그 뭐 또 그런 색깔 같은 것도 10개나마 그 있었던 거 그 뭐 이렇게 섞어서 중화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둘 다 이제 불만스러웠겠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손때를 거쳐서 이제 그 나온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. 색깔 있는 어떤 독창적인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편 영화, 16mm 영화를 우리가 그 모임의 그 멤버들, 젊은 학생들, 뭐 젊은 사람들이었죠. 이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. 그게 뭐 독일 문화원의 예산이었든 뭐든 간에 그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것. 그거를 그 동서영화 연구회라는 그 모임에 그분들의 그 어떤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? 그분들의 그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?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.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독일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 거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군복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, 그리고 마침 그 독일 문화원에서 무슨 연극을 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독일 군복이 독일 문화원 쪽에 있었어요. 그래서 군인들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
그 국방색 그걸 입는 것보다는 독일 군복을 입을 것보다 등장을 시키자 해서 이제 독일 군복을 입고 그 등장하는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시대상의 반영 같은 것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담겼겠죠. 80년, 81년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시위라든가 어떤 그런 이런 뭔가를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. 시위하려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. 환상의 병에서 담고 있는 거는 대학을 공부하고 한 그런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, 식자층이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경제,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강남 문화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막 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전두환 정권 초기가 그 우리나라의 그 삼고 호황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막 이렇게 중산층으로 막 이렇게 하는 들어가는 막 그런 기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또 많은 젊은이들은 그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뿌띠부르주아 소시민적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나? 가진 자 혜택 받는 어떤 이제 가진 쪽에 이걸로 진입하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시대야. 서울의 봄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은 시대야.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가진 자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 주인공이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비애를 끼는 건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뭔가 좀 안에 좀 그 클래식한 뭐 춤도 추고 뭔가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데가 좀 들어가 보려고 막 하는 막 그러려고 하는 이제 그걸 지향하는 아주 다수 젊은이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득권에 좀 이렇게 편입하고자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은 사실은 그 이제 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그 계층 간의 구조라든가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. 내가 홍기선 감독의 처음에 시나리오에서 봤었던 것도 그런 거였었어요. 그 하길종 감독님하고는 전 많은 영향을 받았죠. 하길종 감독님이 사주는 술도 여러 번 먹고 그렇게 그 제가 1974년도 영화계 들어갈 때 이제 그 뽑아준 때 한 분이 하길종 감독님이셨고 영상시대에 이제 들어가는 뒤에 하길종 감독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. 하길종 감독님이 이제 이제 단편 영화를 니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각성을 시키고 한 분이 이제 하길종 감독이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하길종 감독의 얘기도 많이 들었죠. 근데 술자리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듣고 했던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조건이 그랬었어요. 하루에 다 아마 촬영도 아마 하루에 다 했을 겁니다. 그렇게 뭐 많이 할 수 있는 그 뭐 독일 문화원 쪽에서 좀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넉넉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 장소에서 다 몰아서 한 장소 다 찍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좀 더 여러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야외 로케이션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이게 촬영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런 설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이제 그 계산해서 그런 걸 다 담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설정됐던 것 같고요. 남산에 독일문화원이라고 지금 남산에 있거든요. 1층에서 보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당시에는 그 신축을 했어요. 그래서 아주 최첨단 건물이었어요. 크진 않았지만은 그 안에 그 세련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그 당시에는 그 인상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담아서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. 주인공이 그렇게 이제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뭐 우리 작품 속의 주인공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동년배에 만들어진 많은 동료들이 만든 작품 속의 주인공들도 좌절하잖아요. 시대가 좌절의 시대였으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그 1차원적인 몽타주론, 1차원적인 몽타주 막 여러 가지 그냥 좀 더 이렇게 좀
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좀 이렇게 여러 몽타주로 이렇게 해서 그 몽타주가 자아내는 어떤 느낌 같은 걸로 뭐 그 좀 이렇게 주인공이 겪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 그냥 상징하려고 하는 그냥 암시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몽타주 여러 가지 몽타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하게 하는 이렇게 좌절시키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보니까 약간 좀 낯뜨겁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아주 치기만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. 아유 그 구성원들이 정성일 뭐 강한섬 뭐 이런 좀 까다로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성된 영화 보고 시사를 그때 하고 뒤풀이 자리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그냥 바늘 방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.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. 얼마나 시달렸는지. 전향준 뭐 지금도 막 그냥 생각하는데 이 인간들 뭐 그 이후에도 이 굉장히 까다로운 평론가였고 나중에 그야말로 까칠한 기성 세대가 되어서도 까칠한 그런 거였었는데 대학생 때였으니 오죽했겠어요. 엄청났죠. 아주 엄청나요. 일반 관객에게 상영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. 없었고 그때 그 동서영화 연구회 회원들을 위한 시사회 상영회 딱 한 회인가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상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강연함 쪽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 저거였었는데 콘텐츠였는데 환상의 벽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. 어디서도 나한테 다시 보자고 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류의 영화들이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비난받았어. 그 당시에는 리얼리즘의 시대야. 좌절의 시대고 그런 시대야. 이런 영화 만들면 그야말로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좀 이렇게 소재가 좀 그렇잖아요. 이게 아마 그렇게 많이 상영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였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뭐 괜찮구나.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인공에 대한 어떤 이런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했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던 홍기성 감독 고 홍기성 감독이지만 그게 고인도 꽤 되네요. 강한섭 씨도 그랬고 홍기성 감독이 그런 영향이라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참 좀 뜻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,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고,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 시대가 있었구나. 1980년, 81년.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의 한 면, 뭐 대표적인 그런 면은 아닐 수 있겠죠. 좀 더 이렇게 뭐 좀 투쟁적인 이런 여러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인물들도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인물 중에 인물이었구나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. 참여한 사람들. 그래서 동서영화 연구에도 그래서 기억이 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의미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.